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윤리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상담의 윤리에서 전문적인 태도, 그 다음에 비밀 보장,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로 이제 상담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담 윤리. 네, 첫 번째가 전문적 태도, 두 번째가 비밀 보장, 정보 보호, 이 세 번째가 상담 관계, 상담 관계가 되겠죠. 상담 관계,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관계이죠.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그 관계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 다중관계가 있겠습니다. 다중관계. 다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이중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중관계.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 금전관계라든지, 예를 들어 사제관계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다중관계에 해당이 된다. 결국에 이러한 이중관계가 될 경우에 내담자는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제자이고 학생이고 상담자가 선생님일 경우에 선생님과 그 제자로서, 학생과 제자로서의 어떤 사제관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과 제자 관계에서 강요된 상담일 수도 있고, 상담자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받은 상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중관계는 결국에 내담자 복리를 저해야 한다. 상담자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내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상담자 역시 그런 기존의 그런 관계들 또는 이후의 어떤 상담 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들을 중간에서 그거를 딱 조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중관계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성적인 관계, 성적 관계. 이러한 성적인 관계 역시 이중관계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중관계 중에서 특히 이제 성적 관계들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삼가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볼 때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 성적 관계를 갖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 관계가 아니더라도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듯이 상담자와 내담자로 만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성적 관계가 결국에 이런 내담자의 복지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적 관계가 상담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자로서 위치되어 있고, 내담자는 따르는 어떤 순종적인 관계를 형성했을 때 내담자가 원치 않는 그런 관계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적 관계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 종결 이후에 2년 지난 뒤에 이것들이 이제 착취적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관계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상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중관계에 이런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금전관계 또는 사제관계
또는 슈퍼바이지와 슈퍼바이저 또는 슈퍼바이지. 네,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이제 슈퍼비전을 해주는 분과 슈퍼비전을 받는 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관계들도 이중관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료 이외에는 어떤 이제 물질적인 거래도 맺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런 내담자 복리를 저해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태도에서 충실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전문성을 또 약화시키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윤리적 갈등의 해결, 해결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윤리적 갈등이라는 것은, 이런 윤리적 갈등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법조항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들은 우리가 윤리강령으로 통해서 최소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들을 표시하는데, 윤리적인 어떤 상충관계들을 계속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그 역할과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문제점이나 딜레마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숨겨져 있는 잠재적 쟁점들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 해결 단계를 좀 한번 정리해 보죠. 윤리적 갈등 해결 단계. 그래서 첫 번째로 딜레마를 확인하는 것. 딜레마 확인. 딜레마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제 윤리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윤리적 갈등 또는 상충. 윤리적인 이런 강령들이 있는데,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것과 또는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것, 충실성을 높여야 되는 것 간에 이런 상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생명 존중과 같은 어떤 윤리적 어떤 그 항목과 원칙과 상충이 될 경우에, 갈등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딜레마가 있는가, 이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잠재적 쟁점들도 확인해야 되겠다. 잠재적인 쟁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기술하고 있는 윤리적 강령이나 법 규정 등을 살펴본다. 그래서 강령이나 규정과 같은 성문 규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강령 또는 법, 규칙,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들 먼저 이제 살펴본다. 4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의 자문을 구한다. 4단계는 자문을 구한다. 5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진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다. 5단계는 이제 숙고다. 숙고해본다. 자문도 해보고 숙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다양한 결정의 결과들을 나열하고 내담자를 위한 개별적인 행동 진로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다양한 결정의 결과들, 그래서 결과를 탐색한다. 그리고 7번째로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단계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정리를 해보면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해결 단계는 이런 문제점이나 딜레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규정 등을 좀 살펴보고,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딜레마나 문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규정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관의 팀장님, 그죠? 그 팀을 이끄는 어떤 리더 또는 동료 전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기관의 기관장, 대표, 더 나아가서는 슈퍼바이저, 그죠? 뭐 슈퍼바이저나 대표, 기관 대표에게 물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자문하는 단계가 있겠다. 그래서 전문가,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또는 팀장, 뭐 리더, 동료, 뭐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런 다양한 숙고와 결정 단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여서 4단계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 해결 단계는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의 밑에 쪽을 보시면 기록 및 녹음과 관련된 그 청소년 상담사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녹음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동의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삭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내담자, 실제 녹음이 되어 있는 내담자가 삭제 요청할 경우에 삭제해야 된다. 특별한 어떤 그 뭐 제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윤리적 지침 해가지고 유능성, 성실성, 전문적 과학적인 책임, 인간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적 책임. 요것이 이제 임상심리학 그 학회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강령들, 윤리적 지침인데요. 요 내용들도 6가지 내용을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윤리적 지침이나 강령들은 그 실기 내용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요것들을 6가지로 이제 항목화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윤리적 지침. 네, 윤리적 지침은 이제 임상심리학자와 관련된 윤리적 지침이 6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능성,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실성. 세 번째가 전문적 과학적인 책임.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과학적 책임. 네 번째가 인간 권리의 존엄에 대한 존중. 존중. 이렇게 줄여서 한번 적어보고요. 5번째가 타인 복지에 대한 관심. 타인 복지.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내담자가 되겠죠. 내담자 복지. 그리고 6번째가 사회적 책임이다. 그래서 상담의 윤리강령과 윤리적 지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그 항목들만 적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 윤리의 원칙, 키치너가 이야기하는 윤리 원칙인데요. 그 5가지 키치너의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가지가 키치너가 이야기한 건 5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율과 자선, 그 다음에 무해, 성실과 정의, 이 원칙이 있다. 그래서 자율과 자선, 무해 원칙, 그리고 성실과 정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서브젝트, 큰 굵은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챕터 2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챕터 2에서는 각각의 심리상담 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프로이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제1절 정신분석적 상담입니다. 기본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주요 개념 해가지고 정신의 구조, 성격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보죠. 네, 정신분석적 상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런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갈등 때문에 어떤 문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문제 행동의 반복, 부적절한 행동의 반복, 행동 뭐 또는 정서, 사고 이것들 다 포함해서 부적절한 어떤 정신건강, 정신행동의 반복이 일어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살기가 힘든 것이죠. 부적절한 행동의 반복이 된다. 근데 이것들의 원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이것들의 기원들을 우리가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원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뭐 동그란지 아니면 아닌지 뭐 네모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많은 교재에서 이제 빙산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를 크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죠. 네,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고, 이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그 영향력, 역할 때문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고, 여기에 의식과 무의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금만 어떤 척진이 되면 의식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어떤 전의식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무의식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형학이다. 지형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형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지도다라는 것이죠. 맵이다. 맵. 이것은 어떤 맵이냐? 우리 정신의 맵이다. 우리 정신 지도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것만으로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데에는 어떤 우리 정신 내부 구조에서 중지하는 녀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에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무의식의 어떤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네, 요 밑에 무의식 밑에 쪽으로, 무의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고, 그래서 자아다. 얘는 슈퍼에고, 초자아다. 얘는 이드, 원초아다. 그래서 이런 초자, 원초와 사이에서 뭔가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자아가 좀 뭔가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그 기제들을 쓸 때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이론이다. 구조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은 지형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정신의 지도다. 그리고
슈퍼에고, 에고, 이드는 구조적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정신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거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자, 자, 그다음에 원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 의식이라는 것은 자를 얘기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여기 의식은 현재 자각하고 있는 생각을 포함해서 현재 자각하고 있는 부분을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의식하지 못하는 거. 전의식이라는 것은 조금만 촉진하면 뭔가 단서가 있으면 의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이것을 이제 전의식이라고 한다. 밑에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가 있는데 자아부터 보시죠. 현실 원리를 작동한다. 자아라는 것은 뭘 작동하냐? 현실 원리다. 현실 원리다. 그 다음에 초자는 무엇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초자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 원리, 도덕의 원리 또는 양심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원초와는 그러면 뭘 갖고 있냐? 원초와는 쾌락의 원리다. 이 각각의 그 구조에서 역할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이 에고가 현실의 원리고, 이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에 현실 원리인 것이죠. 에고가 어떤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초자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어떤 성격의 요소다라는 거. 도덕적인 목표 완전 추구하고, 쾌락보다는 완전 추구하고, 현실보다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걸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초자가 너무 강할 경우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원리 이렇게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너무 강하면 뭐가 된다? 바로 죄책감이 된다. 죄책감을 갖는다.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가 이 초자를 만들게 된 것은 이 죄책감에 대한 설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원초화하고 이드하고 에고가 뭔가 갈등이 생깁니다. 이 이드가 뭔가 이 의식을 뚫고 나오는 충동이 너무 강해가지고 뚫고 나올 것 같은 염려가 생길 때 이 에고가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불안을 뭐라고 하느냐? 신경증적 불안이다. 이드와 에고 간의 그런 관계죠. 그래서 신경증적인 불안은 이 이드의 충동이, 본능적인 충동이 의식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것에 대한 자아의 불안이다. 그래서 신경증적 불안이다. 그러면 초자아하고 이 에고와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뭐냐면, 이 초자아가 이 원초와의 어떤 본능의 충동들이 나올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에고를 굉장히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이드의 충동이 올라올 것을 염려해서 에고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도덕적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든 신경증적 불안이든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인 불안, 적절한 불안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위협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안은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신경증적 불안과 도덕적인 불안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내적 정신구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이고, 그것들 때문에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프로이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그 내용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실적 불안,
자아가 현실을 지각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으로 실제적인 위험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요 내용이 이제 좀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다 옆에다가 조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불안의 종류. 그래서 1번이 현실적 불안. 네. 두 번째가 도덕적인 불안. 도덕적 불안. 세 번째가 신경증적 불안.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현실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위험. 실제적 위험이 되겠죠. 실제적 위험이다. 도덕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초자가 이 원초와의 어떤 그 충동성을 염려해 가지고 에고를 이제 압박하는 그런 불안이 되겠죠. 원초와와 초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불안은 초자와 초자아와 원초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다. 이것들 때문에 에고가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불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고가 그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요. 신경증적인 불안은 에고와 원초와 자아 원초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안이 신경증적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유형 세 가지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많이 기출로 나와 있었던 문제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럼 이런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표는 무엇일까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신분석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에 이런 정신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에 대한 내용들, 이 무의식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그 내적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조상에 초자, 자아, 원초와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신경증적 어떤 그 문제, 신경증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원초와와 자아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불안이라면 초자아와 원초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의 어떤 역동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갈등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를 정리해 보면, 목표,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표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결국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내적 갈등, 구조적인 갈등을 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갈등을 의식화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통찰을 얻게 하고, 그래서 이 의식화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찰 치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찰을 통해서 자아가 강화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적응하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통찰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아가 제대로 이런 그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서, 이것 의식화를 통해 자아,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고 성장하고 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자아회복과 성장이다. 이렇게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표를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있는데요. 그 보딘이 얘기하는 치료동맹 세 가지가 이제 기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동맹 세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는데요. 이 보딘은 그 정신역동적 상담을 통해서 진로 상담을 한 그런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유대나 작업의 동의, 그 다음에 목표의 동의, 이 세 가지가 치료동맹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치료동맹의 요소, 보딘이 이야기하는 치료동맹 3요소,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유대, 그죠? 그 어떤 이런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결속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업의 동의. 세 번째가 목표의 동의. 그래서 작업의 동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변화를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동의. 그래서 유대감 또는 작업의 동의, 목표의 동의, 이 세 가지가 치료 동맹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이제 보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결속은 참여자들의 관계질을 말하는 것이고, 목표는 치료적 여행의 목적지이고, 그 다음에 과업은 이런 성취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밑에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 대한 어떤 그 스크립트 내용들, 설명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과거를 중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들은 다른 상담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동기와 과거의 어린 시절 생후 5년간의 생활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중요시하는 상담 이론으로 이런 현상학적인 상담 이론이 있겠죠. 뭐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라든지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라든지 또는 실존 치료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신분석 개념하고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 이런 정신분석적 상담이 어떻게 내담자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거, 기법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